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냐? 청일전쟁이 일어났대요. 왜 일어났어? 그러면은 왜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 연도만 외워요. 뭐 1885년에 막 영국군이 막 검문들을 점령하고 아 똑똑하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야 근데 왜 점령했어? 저 지구 반바퀴나 떨어져 있는 영국이 왜 검문들을 왜 점령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이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고 좌익들이 완전히 사기극을 벌이는데 지금 전 국민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항을 했대요. 일본도 개항을 했대. 일본은 언제 개항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1854년에 개항을 했대. 이게 맞냐?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사안을 받아들일 때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거 왜 이랬지? 이게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1854년에 개항한 거 맞아? 이 말은 사실일까? 이걸 따져보다 보면 의문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일본이 1854년에 페리 함대가 와서 개항을 시킨 게 아니고 일본은 이미 1543년에 이미 페리 함대가 오기 300년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50년 전에 개항을 했습니다. 바로 요게 그 규슈고 여기가 제주도고 규슈 남단에 여기 한자로 종자도라고 써 있는 섬이 있습니다. 다네가시마라는 섬이에요.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 일본의 그 로켓 발사 기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로켓을 발사하면 우리나라는 저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에서 로켓을 쏘는데 일본은 바로 요 다네가시마에서 쏩니다. 여기에 1543년에 중국 회적인 그 왕지라는 사람하고 포르투갈 상인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그 핀투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배가 이 쿠르시오 해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배를 그냥 가만히 띄워놓으면 그 해류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네가시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고 포르투갈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섬에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가 열 몇 살 먹은 그 소년 영주였어요. 15살이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뭐 포르투갈 상인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물건들 서양 물건들 이렇게 소개하니까 야 그런 건 다 관심 없고 니네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게 뭐냐? 이거 총이다. 총이 뭐냐?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200보 바깥에다가 표적을 세워놓고 꽝 하고 쏘니까 표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냐? 야 그 총 나한테 팔아라. 그 당시에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 총이 이게 교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총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총을 팔겠다. 근데 이제 가격을 얼마를 책정을 할지 몰라서 야 네가 그냥 주는 대로 받을게. 그러니까 이 소년 영주가 막 고민을 하다가 기록에 의하면 영락전 2,000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요즘 우리 화폐로 10억 원이에요. 그 화승총 한 자루를 10억 원을 주고 산 거야. 이 15살짜리 소년 영주 다네가시마 도키타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이쿠 이게 뭐야? 어? 아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상품이 되는구나.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가서 미안하니까 한 자루를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자루당 5억 원에 두 자루를 샀습니다. 이 두 자루를 가지고 도검 그 당시 칼만 만드는 이 도검 제작자들한테 야 이제는 칼 다 필요 없으니까 칼 빼고 이제부터 너 총 만들어. 그래가지고 조총을 국산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네가시마라는 데가 보면은 이 조총의 발상지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다네가시마를 가느라고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그 다네가시마라는 섬이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실제 그 조총의 발상지를 봤는데, 자, 이래가지고 매년, 야, 이거 일본 가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해 매년 4월하고 10월에 쿠로시아 해류가 다네가시마로 흐르는 그 시점만 되면은 포르투갈 무역선들이 물밀듯이 일본으로 물려오기 시작하면서 1543년에 일본은 개항을 했습니다. 난학이라는 것이 이때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개항을 1543년에 한 거예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1876년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빨리 개항을 했는지를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을 해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해요. 왜? 일본이 야만인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보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 국사학계가 소위 말하는 이 국뽕이라고 그래서 이 국수주의 히로뽕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일본은 야만인이어야 되고 일본은 나쁜 놈이어야 되고 일본은 쳐 죽일 놈이 돼야만 자기네들의 의지가 관철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런 걸 다 지금 막 뒤집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해외하고 이 그 관계를 깊이 하려고 했느냐. 1582년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죠? 이로부터 10년 후에 일어났죠.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10년 전에, 이때 이미 일본 규슈 일대에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 천주교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천주교, 기독교를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 최초의 그 카톨릭 다이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인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무라 스미타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지가 나가사키였는데 그 나가사키를 개항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582년에 규슈 지역에 있는 기독교 영주들이, 야, 이거 맨날 이 서양 선교사들만 자꾸 들어와서 우리한테 뭐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도 일본인 신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소년들 13세에서 14세 되는 소년들 4명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요게 덴쇼 견구 소년사절단이라는 것입니다. 1582년에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영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소년 4명을 로마로 유학을 보내서 아주 로마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일본에서 우리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그 중에 3명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영세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돼서 신부 서품을 받고 귀국을 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귀국을 할 때 뭘 가지고 왔느냐.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 만들어진 구텐베르크 인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쇄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인쇄기를. 그래서 이때서부터 일본에서 출판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는 극소수의 약 2% 내지 3% 되는 양반이 97%의 이 백성들, 상놈들이라고 그러죠. 이 상놈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만 교육을 독점합니다. 이 상것들이 글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반항을 하잖아. 이것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하셔야 돼요. 저렇게 엉터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소수의 이 운동권들이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 문맹화 전략의 이 일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 다 팽개치고 어려운 한문을 공용어로 채택을 해요. 한문을 공부해서 한문을 쓰려면 몇 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는 책 한 권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중종 시절에
논어 맹자 이런 책 한 권 값이요. 현재 우리 화폐 가치로 환산하니까 175만 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 책도 귀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활판인 세계를 갖다가 막 서양 서적을 막 번역을 해서 일반 백성들도 막 읽을 수 있게 싼 값에 막 대량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지식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은 언제부터 지식혁명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소년 사절단들이 신부서품을 받고 귀국을 해서 활판인세기로 인쇄를 시작하면서 출판혁명,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일본어로 성경을 발행했어요. 구텐베르크랑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금속활자 뭐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게 다 사기극입니다. 활자 만들면 뭐예요? 구텐베르크처럼 그 활자를 가지고 민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찍어서 지식혁명을 일으켜야지. 우리는 뭐 했어요? 그 활자 가지고 양반들이 통치에 필요한 극소수 책만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만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속활자가 어떠한 영향도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을 깨우치는데 도움이 안 됐다. 1600년에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막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배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으로 가면 돈 번다 소리를 듣고 배 5척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항해술이 발달했겠어요? 배가 뭐 제대로 됐겠어요? 오다가 4척은 전부 뭐 풍랑을 만나거나 해적한테 다 잡혀가고 한 척인 리프도어라는 게 규슈에 도착합니다. 요 배에 요 윌리엄 애담스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 사람이 서양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 너 잘됐다. 너 나의 서양 고문으로 임명을 해요. 1609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나가사키 앞에 히라도라는 섬인데 거기다가 상관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외국하고 교역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예. 이 윌리엄 애담스가 일본에 정착을 해가지고 영국하고의 무역, 네덜란드의 무역 이런 거를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소위 말하는 개혁개방의 전도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미우라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사람 이름을 얻어요. 미우라 안진이라고. 예. 그 당시에 타고 온 배도 막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00년에서 1610년 무렵에 나가사키가 외국 상선들로 막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과학기술 뭐 이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네덜란드어를 전공한 일본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공부해 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요. 그 번역을 한 서양 서적들을 이 활판인 세계를 통해 가지고 싼 값에 대량으로 보급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1600년대부터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 책 열심히 읽죠. 우리는 이 모든 불행은 우리가 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주는 교과서만 단단 외우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스는 야, 오랑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랑캐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오랑캐라고 뭐 무시하는 놈들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요. 왜?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613년에는 이번에는 게이초 사절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멕시코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 멕시코까지 태평양을 건너간 해가 1613년인데 한국이 만든 배도 아니고
그 미국으로부터 얻은 배를 타고 한국인에 의해서 태평양을 건넌 게 1948년인가 49년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이 격차를. 이때는 스페인 식민지잖아요, 멕시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에 가가지고, 야, 너 우리랑 무역하자 그랬더니, 아, 우리의 그 종주국이 스페인이야. 그러니까 스페인 가서 얘기해. 그래가지고 또 멕시코 동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서, 그 사람 이름이 하세쿠라 스네나가라는 사람이에요. 180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태평양 건너서 대상을 건너서, 그때 태평양을 건넌 배는 일본이 만듭니다. 일본. 이름도 산후안 바티스타오라고 이름도 명명되어 있어요. 이 배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7년 후에 귀국을 해요. 우리는 49년이네요. 태평양 횡단한 게. 박옥규 선장이 그 요즘에 그 대권 후보로 막 거론되는 그 최모 씨의 아버지가 6.25 때 타고 격전을 벌였던 백두산함을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그 팔았어요. 그때 뭐 4만 5천 달러인가? 그래서 그 배를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몰고 온 게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태평양 횡단입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일본만 보면 맨날 무슨 뭐 처녀들 강간이나 하는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하세쿠라 스네나가는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 그 분대장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진주성 전투에도 참여했던, 그래서 이 그 스페인 세비야 근처에 이 배가 그 기착을 했는데, 이 근처에는 지금도 하폰, 자폰이라는 성을 쓰는 이 사람들의 후손 700명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요게 거기에 서 있는 하세쿠라 스네나가의 동상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히 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구. 사실 요즘 그 해군 그러면은 막 옷도 멋있게 입고, 저도 해군 출신입니다만은 멋있고 막 국제 신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사는 무슨 개뿌리 신사야. 국제 해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까지 바다로 나가면 해적과 해군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배 타고 가다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놈이 있으면 약탈하는 게 해군이에요. 왜구란 뭐냐? 무장한 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왜구라고 합니다. 상선들이 무장을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구 그래. 우리는 막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인류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게. 힘 약하면 약한 놈 가서 막 뭐 뺏고 뭐.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드레이크 제독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해적질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스페인이 저 남미 이런 데서 약탈해오는 그 배를 영국이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걸 사략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 나면 영국 여왕이, 야, 지금 나라가 그 위기에 처했으니까 너 나라를 위해서 일해줘. 그러면 나 도둑놈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 경으로 임명하마. 그래가지고 귀족으로 임명해가지고 가서 싸우는 게 해적이 또 해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왜구들이 어디까지 그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맨날 왜구의 나쁜 놈들 말이야, 뭐 이성계가 쳐부시고 그랬는데, 물론 이성계가 쳐부신 것도 있어요. 여기 깔짝깔짝 하는 거 이제 쳐부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활동 근거지를 보세요. 방콕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미 1600년대에 일본인 집성촌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팔렘방에도 있었고, 다 이게 옛날 왜구들이 주름 잡았던 이 증거물들입니다, 이게.
1741년에 기독교 관련 서적을 제외한 서양 서적의 수입을 허용했고 1745년에 네덜란드 교습을 정식으로 허용해가지고 전국에 개설된 난가쿠 학교가 3,000명을 넘는 이 사람들이 다 서양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때 뭐 했을까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주작의 왕 송시열이 뭐 청나라를 쳐부숩시다 이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게. 자, 일본이 그럼 어떻게 저렇게 활발하게 해외에 가서 교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해외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국제 무역을 할 때 결제 수단은 은이었습니다. 일본에서 1526년에 이와미 은광이라는 게 발견을 되는데 이와미 은광이 히로시마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은 나는데 이 재련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1533년에 조선에서 그 왕조실록을 보면 검동이라는 그 노비가 이 첨단 재련술을 만들어요. 연은 분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은이 난다는 얘기가 중국에 알려지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조공벌치라고 하니까 전국에 금광, 은광 다 폐쇄 그래가지고 전국의 금은광을 다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은 분리법을 세계적인 그 재련 기술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기술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써먹은 거야, 이게. 일본에서는 은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재련 기술이 없어가지고 생산성이 형편없었는데 조선에서 이 기술자들이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면 거기에 이 통역관이 나오는데 이 통역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조선의 노비였다. 그런데 내가 청나라로 가서 청나라 사람들이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조국은 청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의 40% 정도의 인구가 노비였는데 이 노비들은 주로 생산에 관련된 일을 종사했습니다. 공업, 예를 들면 뭐 대장장이, 뭐 가죽을 뭐 세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무기 만드는 거, 가장 천한 일을 시켰어요.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노비들이.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장인들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에 있어봐야 뼈빠지게 일해봐야 맨날 무시나 당하고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났을 때 왜군들의 길안내 선봉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다 조선의 노비였습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켰을 때 맨 앞장서서 침공을 하는데 선두에 섰던 사람들은 다 조선의 노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제대로 좀 알아야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은이 가장 많이 나는 은광은 볼리비아의 포토시 광산이었는데 그 포토시 광산에 이어서 일본이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었습니다.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 은을 가지고 그냥 외국에 나가서 첨단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다. 그렇게 생산된 그 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화승총, 철포라고 얘기하는 조총을 대량 생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로 철포 담당, 철포 생산 담당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쳐들어온 소서행장이라는 이 부대장이 있습니다. 소서행장은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군 신부를 데리고 조선에 와요. 그 당시 일본의 수도인, 지금은 이제 도쿄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에도라고 했는데, 에도에 18세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1700년도 초에 서점이 660곳, 이동도서관 출판업자가 6,000명. 그래서 이 당시에 1700년대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제술관, 그러니까 이 조선통신사의 모든 그 기록을 기록한 제술관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내가 보니까 서적의 많음이 눈이 팽팽 돌 지경으로 책이 많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뭐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뭐 우리의 무슨 문명, 문화를 전해줬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조선 최고의 이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는 통신사가 그 에도에 있는 학자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야, 그 뭐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순 엉터리다 말이야.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나오느냐? 아메리카에 있는 서적에 나온다. 뭐 아메리카가 어디냐 그랬더니 귀국에는 백과사전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의 학자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화를 통신사가 무슨 문화를 일본에 전해줬어요. 우리 통신사들 가서 혼나기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통신사 일본을 발견하다 뭐 이런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 가서 그 기록을 한 책들이 최근에야 번역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피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기친 게. 이런 책들이 백성들에게 읽혀져 가지고 일본의 지식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식혁명이. 1700년대. 우리는 그때 뭐 했어? 조선에서 서점을 설치를 하라라고 허락한 건 1551년인데 서점의 활성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영조 시절 1770년, 60년 이 무렵입니다. 이때 영조가 그 당시 그 책을 몰래 그 등에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을 책회라고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책회놈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놈들 다 잡아 죽여 그래가지고 책 도매상인 책회 5명을 사형에 처한 기록이 나와요. 조선에서는 지식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지식은 지배층만이 그 알아야 되는데 이 쌍것들이 어디 싸가지 없이 공부를 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세기 초반까지 전 국민의 문맹률이 78%에 달했던 정말 무식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승만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가 쓴 책에 의하면은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1945년에 조선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의 전문학교나 일제시대 4년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성전문, 연희전문하는 전문학교 5년제 전문학교가 있었고, 그나마 전문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 수가 26,000명, 인구 3천만 명 중에 문맹률 78%의 절망적인 나라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식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팽개치고 500년 동안 배우기 어려운 한자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한글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식하게 문명 상태로 놔두느냐. 한글 가지고 우리 번역을 해서 성경도 찍고 하자라고 주장한 건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주시경을 누가 가르쳤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야, 그래가지고 또 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어디 요 바깥에서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좌익들이 막 와서 사시미 칼로 저 포를 뜯어 죽이려고 할 텐데, 한글 학자들끼리 일제시대 때 또 무슨 정음파, 무슨 무슨 파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글 맞춤법을 좀 만들어. 해가지고 맞춤법을 만들어가지고 한글 보급에 앞장선 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조선 총독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일본을 뭘 알고 좀 욕하자 이거예요. 일본을. 지금과 같은 이 한글 체계를 만들어준 게 일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서점이 활성화되면 백성들과 지식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건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7%에 달하는 이 쌍놈들을 그냥 무식한 문맹 상태로 방치한 거예요. 요게 이제 1800년대 들어서 일본에 아주 좀 특이한 인물이 막 나타납니다. 이 나베시마 나오마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사가현 사람인데, 사가현이 어디냐면은 후쿠오카에서 나가사키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아래 지역에 사가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준대, 이 사람이 야, 우리가 서양의 그 침략을 대비하려면은 우리도 서양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고독관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서양의 과학기술 공부를 시켜요. 야,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가쿠료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천연두가 아주 막 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종두법을 또 들여다가 종두법을 하려니까 아무도 안 맞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걸 맞춰요. 그래서 일본 근대 종두법의 효시입니다. 이 사람이 또 화술방이라는 무기연구소를 만들고 정년방이라는 화학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뭐 영국으로부터 대포 사다 갖고 그대로 만들고 막 철도 만들고 막 전기기관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고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리고 이걸 하려면은 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근대식 제철소를 만드는데, 근대식 제철소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마 만드는 기술하고 똑같거든요.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도자기를 약 1500도에다가 이걸 굽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마를 만드는 기술자를 다 들여다가 만드는 것이 일본식 제철소입니다. 이렇게 제철소가 이 사람들이 만든 제철소가 남아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냐? 조선 도공들 잡아다가 임진왜란 때 이 사람의 선조가 조선에 쳐들어왔거든요. 조선에 와가지고 나중에 그 철수할 때 포로를 잡아가요. 누구를 잡아갔느냐? 도공들을. 그 당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보통 5만 명에서 9만 명 정도를 잡아갔다고 하는데 다 도공들을 잡아갔습니다. 왜? 그 당시에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지금 요즘에 반도체, 세라믹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세라믹도 다 이게 도자기 굽는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야. 조선에 이렇게 훌륭한 도공들이 많은데, 조선 도공들은 전부 노비, 천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놈들 다 잡아다가 일본으로 갔어요. 자, 너희들 지금부터 모든 세금 다 면제. 너는 지금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동원해서 이 지구상에서 네가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최고의 제품 만들어. 뭐가 필요해?
흙이 필요한데요. 야, 흙 파와! 그래가지고 막 곳곳 돌아다니면서 흙 파다 주어, 집도 져주어, 필요한 거 다 대줬어요. 일본에서 도자기 산업이 폭발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선 도공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포로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그 사신이 건너가서 이 도공들한테 이제 우리 그 집으로 가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 5만 명 중에 온 게 뭐 10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왜 안 왔냐? 아니 거기 가서 자기 재주를 피우고 자기를 인간답게 살고 부자가 됐는데 고립했다고 조선 가면 또 노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영주에 끊임없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아리따야끼, 사스마야끼라는 건데 심수관요. 유럽에 가서 유럽의 왕실 컬렉션에 가보면 지금도 아리따야끼, 사스마야끼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아리따야끼는 뭐냐? 이삼평이가 만든 도자기가 아리따야끼예요. 사스마야끼는 심수관이 만든 도자기.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야? 페리함대 흑선이 와가지고 일본이 막 공포에 떨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공포에 떨고 말았는가 보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교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페리가 배를 한번 구경해도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구경해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그 자기가 타고 온 배에다가 그 승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한 10대 명이 와가지고 한 놈은 열심히 막 그림 그리고 한 놈은 열심히 막 치수 재고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똑같은 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또 한 사람의 또 걸출한 이 사람은 이제 가고시마 쪽의 사스마 번주인 시마즈 나리아키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 사가번 자기네들보다 아주 작은 지역에서 막 도자기도 이상한 걸 만들고 막 이러니까 야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해? 우리도 해.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12,000평인가를 내놔가지고 여기다가 유리공장도 만들고 중기관 만드는 기계공장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슈세이칸이라고 그래요. 집성관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대포 만들고 탄약 만들고 조선소 유리공장 방적공장 여기 일하는 종업원이 1200명이었대요. 자 이걸 하려면은 그 서양으로부터 많은 기계 부품 뭐 이런 걸 사와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수출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도자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도자기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근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는 누가 시켜줬어요? 조선 도공들이 시켜준 거야. 바로 이 심수관입니다. 가고시마에 가면 심수관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후예. 그 이름도 1대 심수관, 2대 심수관, 3대 심수관 그래가지고 지금 15대 심수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채색 도자기를 가지고 일본이 전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청자가 유명했어요. 청자가 이 청색을 내려면은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안료가 필요한데 이 코발트 블루는 저 서역 지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저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런 데서만 납니다. 이 회색 그 청색빛이 나는 이 안료. 근데 이게 금값보다 더 비싸요. 고려 시절에는 그게 수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청자를 빚었는데 조선에는 돈이 없어서 안료 살 돈이 없어서 색깔을 못 내니까 우리가 뭐를 했어요? 백자. 안료 살 돈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1620년대인가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으로부터 기록에 하면 이렇게 억만 금을 주고 안료를 샀다. 그래서 그 안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그 기술자를
억만금을 주고 초빙을 해와서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로 채색 도자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다 석권을 했습니다. 우리는 채색 도자기고 나발이고 뭐 안료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제 분청삭이라고 그래서 철분을 가지고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걸 높은 그 열로 구우면 이게 좀 칙칙한 자줏빛이 나는 철화 백자. 이런 걸 만들 때 일본은 채색 도자기를 가지고 지구를 석권을 했습니다. 1800년대 이럴 때 만국 박람회에 가가지고 연이어 몇 년 동안 1등을 한 게 일본의 채색 도자기였어요. 시마즈 나리야키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막대한 도자기를 나가사키를 통해서 수출한 돈으로 일본 근대화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사다가 일본을 근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현에 신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삼평 신사입니다. 도자기 신사라고 해서 도잔 신사라는 건데, 여기 이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도조 이삼평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아리따 역사서에 이 대포와 이 군함은 다 아리따 도자기가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아리따 산 여기에 보면 이삼평비 앞면에 일본의 보물을 만든다 썼고, 뒷면에 이삼평을 대은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은인이에요? 일본을 근대화 시켜줬으니까. 일본에다가 떼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일본에 이렇게 조선 도자기 도공들을 잡아다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조선의 도공들은 그냥 양반들의 애완용 도자기를 만드는 백자 수준에 머물다가 1795년에 도자기 굽는 분원에서 국왕에게 야, 이 기묘하게 기교를 부리는 도자기를 만드는 싸가지 없는 놈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정조가 야, 그 쓸데없는 거 다 엄금시켜. 그래가지고 그 기교 부린 도공 다 잡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조선 고려 청자가 유명해야 되는데 요즘 도자기 만드는 기술 보니까 저 필리핀만도 못하다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일본 개항은 몇 년도예요? 페리 함대가 온 1854년이 아니고 이미 1543년에 핀투라는 사람으로부터 조총을 10억 원 주고 산 그 순간부터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 후 300년 이상 해외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개방을 하고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미 일본이 그 정도의 이 지식과 그 정도의 근대화 역량이 축적돼 있었기에 일본이 저렇게 빠르게 문명 국가로 점프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